이슈 나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유동성 랠리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70억 원 정도의 순매수, 굉장히 적은 규모의 매수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13거래일째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으로 또 2000선 근방까지 코스피가 올라왔는데요. 매수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지, 또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연 전문가와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홍은성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홍은성 기자,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이어졌고 주로 어떤 쪽을 담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연일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매수세는 오늘로 13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만 2조 3천억 원 넘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16조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덩달아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외국인의 보유의 그 비중도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에 한 27%까지 떨어졌던 외국인의 비중은 최근 34%를 육박을 하면서 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러브콜을 가장 뜨겁게 받은 종목은 삼성전자로 최근 13거래일 동안 4,500원 원치가 넘는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기아차, 삼성전기, LG화학, 코덱스 200 순으로 이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은 곳은 삼성전자였네요. 무려 4,500억 원이 몰리면서 계속해서 최근에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수연 전문가님, 그중에서도 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외국인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12월 3일서부터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좀 뽑아봤는데요. 주로 업종이 이제 좀 전에 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IT 업종의 대표주 삼성전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업종의 대표주 LG화학 들어있고, 그다음에 LG전자도 들어있고, 건설 대표주인 현대건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화학 대표주인 LG화학, 그다음에 호남수기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금융주도 좀 들어있어요. 좀 다른 업종보다는 약하지만 하나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실 거고, 오늘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IT주는 아직도 이제 견조한 흐름 앞으로도 나타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흐름 중에서 다른 업종들, 좀 전에 언급됐던 업종 대표주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보다는 업종 대표주의 대장주들을 대부분 사들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LG화학이 대표적으로 먼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IT 이미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기관의 대량의 매물을 좀 받고 있어요. 이 차트를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주가도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죠. 밑에 이제 빨간 선이 외국인의 수급이고요. 파란 선이 기관의 수급인데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극명하게 매도와 매수가 공방을 이루는 종목에 나와 있고, 지수는 전반적으로 약세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는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을 잠깐 보겠는데요. 현대건설은 사실은 업황이나 펀더멘탈보다는 건설 업종의 대표주가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지만 관련된 업종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업종 대표주인 건설의 대표주인 현대건설을 사들인다. 즉 우리나라의 낙폭과대 업종의 대형주를 사들인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설명드렸던 IT나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도 좀 들어있어요. 중공업의 대표적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들어있는데, 기관의 매매 수급을 보면, 같은 기관의 기계와 매매 수급을 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삼성전자는 기관이 제일 많이 매도했고, LG전자가 두 번째 순위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주 중에 이제 고려아연이 지금 또 대량의 매물을 받으면서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고려아연을 또 꾸준히 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급이 엇갈리면서 기관이 던지는
업종인 대표주들을 외국인이 서서히 사모으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또 외국인이 꾸준히 또 사고 있었네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와 철강, 화학, 금융까지 업종 대표주들을 담았는데요. 우리 시장을 사고 있는 외국인들 그 매수의 배경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허 의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일단 원론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라든지 또 금리 또 이제 환율이 우호적이어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익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경기 상황을 보면 한국은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별로였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국 내수는 별로일 수 있지만 수출 대상국인 미국, 중국이 살아나고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수출도 11월 달에 잘 나왔었고요. 그리고 선행지수 보면 미국과 중국과 한국 다 OECD 선행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았고요. 특히 한국은 10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라서 일단 4분기는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도 잘 나왔고요. 또 물론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그 HSBC PMI를 보면 수출이 조금 부진해서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중국 경기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에서 이제 분모 부분을 차지하는 할인율을 결정하는 금리 부분을 보면 일단 한은에서 12월 달에 동결은 했습니다만 미국이 초저금리 상황이 진행되는 한은도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문제는 미국의 4차 양적 완화가 나온 이상으로는 역시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아래쪽일 것으로,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물론 이제 뭐 재정절벽 이슈라든지 그 북한의 리스크, 대북 리스크가 불안요이긴 한데 펀드멘탈 반영한 흐름만 봐서는 아시아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원화도 계속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이 당분간은 이제 원화 자산을 살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매수까지 경기와 환율, 금리까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우호적이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지 이제 8거래일밖에 올해 시장 거래일수가 남지 않았는데 연말을 지나서 내년까지도 이러한 매수 기조가 이어질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를 좀 데이터로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트는 코스피 지수와 달러원 환율을 지금 비교한 차트인데요. 9월 이전에는 그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역동조화, 즉 지수가 빠지면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떨어지는 이런 역동조화가 나왔는데 양적 완화 QE3가 나오기 전서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약 9월 초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변화가 또 일어났는데요. 즉 환율이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왔었어요. 9월 달부터. 이건 저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외환 시장으로 이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단지 이제 지수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이게 나타난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지난주에 그 QE4,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QE4라고 그러는데 국채 매입 400억 달러를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450억 불. 네. 제가 볼 때는 11월 중순에 이미 그걸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달러원 환율이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다시 증가하는 역동조화 현상이 다시 또 시작되는 트리거 포인트를 약 11월 중순쯤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버냉키 의장의 국채 매입이 반영이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즉 달러원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소폭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금은 다시 안전자산 쪽으로 어느 정도 정비 후에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정비 후에 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잠깐 제가 참고하는 US 달러 인덱스인데요. 바로 네. 이거 흐름과 코스피의 흐름 그리고 원달러의 흐름이 같이 좀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원달러 흐름이 9월서부터 꺾이는 부분이 나오면서 달러의 흐름도 같이 떨어지면서 코스피 강세가 나오고 있죠. 즉 달러 인덱스를 80달러로 전 기준선으로 봤는데요. 그 밑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외국인의 유동성은 추가적으로 공급될 것이고 코스피도 다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달러 약세와 유동성 장세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제 지겹다 하실 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재정 절벽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휴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휴가 개시 직전에 좀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해결 상황이 어떤 것 같나요? 지난주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지난주는
잡음이 많을수록 시끄러울수록 그 해결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제 의회 표결까지 생각하면 사실 이번 주가 거의 기한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연말 연휴, 크리스마스 연휴 들어가면 의회도 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과거 경험상 정치 이슈는 꼭 시한을 거의 다 채우고 마감하는 경향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도 좀 예외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절대로 책임을 회피 못할 것이다. 누구나 반드시 둘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는데 약간 좀 안 좋게 본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제 양 정당 간의 합의는 끝나고 의회 표결이 내년 초쯤으로 미뤄지는 정도 순위 아닐까 이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간다는 게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아직 안 된 거죠. 네. 하와이 아마 현지 소식통들이 그 해안가를 통제하면서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휴가 간다고 어느 정도 움직인다는 거 보면 재정절벽 크게 지금 부담을 안 가는 것으로 좀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면은 이번 주에 뭔가 네, 해결이 그럴 수도 되지 있고.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힘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HSBC PMI도 잘 나왔습니다. 홍은성 기자, 이 중국의 경기 개선이 한국 증시의 모멘텀이 될 것이란 분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중국 경기가 바닥을 지나서 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것이 한국 증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 통상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해서 이 한국 증시가 중국에 노출된 비중은 노출된 부분이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있어서 한국 투자는 중국 투자의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에 비해 회계의 투명성 등 이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요. 시장 특성상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다는 그 점에서 그 매력을 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아시아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온다면 그래도 중국은 우리보다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더 큰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00선 근방에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 증시 올라오면서 우리 증시의 상대적 매력도가 좀 떨어지진 않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설위원이 어떨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 리스키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그리고 대북 리스크 핵실험할 것인지 그 여부 두 개 말고는 현재로서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부분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아직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실적 호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업종 간의 차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로 해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MSCI냐 뭐 IBES냐 뭐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PER 자체가. 근데 이제 연구원들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설정해서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배 미만으로 보는 쪽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역사적으로 저점 8.5배 수준에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라서 아직은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예전에 뭐 13배, 14배까지도 갔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된 쪽으로 계속 매수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19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증시 매력도가 물론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높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37조 원 정도 나오던데요. 네, 지금 네, 밸류에이션 네.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삼성이 오늘 이제 200 조금 밀려서 222조입니다. 이자가 3개네요. 222조인데 시총이. 네네, 시총이요. 내년에 아까 37조 한다고요? 네. 영업이익이. 그러면 대충 이제 삼성은 무슨 특례 때문에 법인세를 20% 넘게는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20% 잡아준다고 해도 한 30조 나온다 했을 때 거의 뭐 300조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정치적인 이벤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주말에 일본에 총선이 있었는데 자민당의 압승으로 아베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됐고요. 우리 대선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대선은 큰 영향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총선 이후에 엔달러 환율의 동향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런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엔달러 환율 때문에
지금 이제 유동성이 이제 그걸 일부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일본 총선이 이제 주말에 치러지고 이제 자민당이 승리를 하면서 그 공약으로 이제 그 양적 완화랑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선반영하면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 기조를 좀 이어왔고 거기에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명히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엔화 가치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은 부담으로 좀 반드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가 강세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주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떨어질 때 이제 분명히 우리나라 이제 특히 자동차 중에 지금 영향을 좀 받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 약세도 아마 거기에 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차트가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엔화와 이 원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이제 그래프예요. 이게 뭐냐면 네, 파란색이 엔화고 원화가 회색인데 이게 이제 각도가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연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각도가 크면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가팔라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소폭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좀 경계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일본에서 양적 완화 뭐 자금을 풀면서 자동차들이 소폭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지금 그런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기준점인 약 84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한다 그러면 약간 부담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면 엔화와 코스피의 움직임을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역시 이제 엔화와 코스피가 이제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주에 영향을 준 것을 보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11월 달 중순 기준으로 이제 반대 움직임을 좀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엔화가 약세가 일어나면서 이전에는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엔화가 약세, 즉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할 때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로 올라가는 게 엔화가 약세인데요.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코스피가 떨어졌었어요. 11월 이전에는. 근데 11월 중순서부터 이제 동조되는 움직임을 보이죠. 즉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그 엔화 약세는 우리한테 부담인데 어떻게 코스피가 올라갔느냐? 바로 외국인의 유동성이 지금 그걸 상쇄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엔화 약세의 펀더멘탈 영향보다 유동성으로 종목과 코스피를 올라가고 있다. 즉 그 유동성의 랠리가 그 코스피의 힘이다. 즉 어느 정도 그걸 상쇄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도 관건일 것 같아요. 엔화가 약세로 갈 때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그 수출 경쟁력의 문제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느 정도 반등세는 이어갈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NK 트레이드의 부활이 또 살짝 네.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이것이 과연 우리 증시로의 자금 유입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위험 요소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푸는 주체가 지금 글로벌에서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까지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이머징 국가고 또 우리나라도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양면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환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유동성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모멘텀이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되 어느 게 더 부각되느냐가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향방을 좀 가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그 엔달러 환율 대비 우리나라 업종 차트를 좀 비교해 봤거든요. 주로 이제 비교되는 업종들이 운송장비, 즉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분인데 이 차트를 보면 역동좌를 보이는 게 바로 운송장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즉 파란색이 엔달러고 빨간색이 운송장비인데 엔달러가 약화될수록 운송장비는 올라가고 즉 그 엔달러 차트가 내려간다는 건 엔화 강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엔화 강세가 나올 때는 운송장비 올라가고 엔화가 약세 기조가 나오면 운송장비가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역시 여기서도 11월 달 중순서부터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즉 엔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운송장비 업종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같이 올라가고 있고 IT 업종은 연관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IT도 수출을 하고 일본과 엔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중요 부품들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도 많아요. 장비도 수입하는 거 많기 때문에 엔화 약세는 일부는 그 부정적인 요소도 갖고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은 일부는 또 긍정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전기전자보다 운송장비가 좀 더 영향을 받되
중요한 건 외국인의 유동성에 상쇄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원화 강세, 엔화 약세는 지속될 거지만 유동성이 얼마만큼 상쇄되는가가 좀 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엔화의 약세를 외국인의 유동성의 힘으로 상쇄를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4분기에 그나마 실적 좋다고 하는 IT, 그리고 지금 이 엔화 강세와 약세와 더불어서 이야기가 많은 운송장비, 자동차 주들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허 의원님 먼저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이익 전망을 보면 외국인들은 아마 이익이 좋아지는 쪽으로 사들어올 것 같습니다. 동양증권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퀀트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을 보면 유니버스 200 종목, 그러니까 동양에서 실제로 이제 매매 가능한 종목 200개 뽑아놓은 거에 순익 전망을 4분기 24조 1,000억으로 잡고 있어요. 전년 대비로 78.2% 증가한 수준입니다.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겠고요. 네. 3분기, 직전 분기 대비로는 한 5.5% 정도 감소할 것 같은데, 전년 대비로 이익 개선세는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이제 김승현 연구원이 자료를 냈는데요. 가스라든지 미디어, 엔터, 기계 철강, 또 교육 증권 쪽 이익 전망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주가가 견조한 쪽은 이제 이 중에서 기계, 철강, 증권 정도인데 이들 업종은 이제 워낙에 주가가 계속 밀렸던 탓도 있고요. 또 경기 회복기로도 일부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좋은 쪽은 계속 좋아지는 쪽은 이제 항공, 디스플레이, 단말기, 부품, 통신 서비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인데요. 이런 쪽들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글로벌하게 봤을 때 성장 전망이 내년도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올해보다는 좀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올해가 전반적으로 한 2%대 성장이었다고 그런다 그러면 내년에는 3%대 중반대까지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겠고요. 4분기만 보면 여전히 지금 이익 전망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실적 호전주인 삼성전자 포함해서 계속해서 IT 쪽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아까 전문가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4분기에 자동차가 좀 선전할 것으로 봤는데요.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로 가면 상당히 좀 불리한 국면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게 봐서는 이러한 점들이 좀 오히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상당히 자동차 쪽으로는 안 좋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크게 봐서 운송장비 섹터 내에서는 조선주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차 부품 그리고 완성차가 조금 딸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좀 네네.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네네,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IT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LG 쪽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애플에서 수요 쪽 감소한다 이런 루머로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네네. 빠졌고 LG 네. 이노텍이나 LG전자 함께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LG전자 보니까 옵티머스 G 광고로 아이폰 5를 또 정조준한다고 하는데 네네.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 LG그룹 쪽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LG는 애플 쪽 이야기라든지 이제 삼성에서 소송을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쪽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나왔기 때문에 충당금을 쌓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적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충당금 많이 쌓는다고 그러면 4분기 전부 적자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쪽 계열사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충당금을 나중에 이제 환입해서 들어올 수 있죠. 내년 분기에. 근데 현재로서는 이익 전망이 떨어질 것이고 충당금을 실제로 싸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4분기 실적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오는 노이즈들이 애플 쪽에 불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LG 쪽 계열사들은 그렇고요. 또 펀드멘탈로 봐서도 일부 종목군들은 이미 목표치를 채우고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역시 이쪽도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약간 동행해서 좀 움직임을 네,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 것 최근에는,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습니까? 4분기 이익 전망치 하향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버냉키 시장이 지난주에 국채 매입이라는 이제 강력한 유동성 공급을 추가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줄로 요약하면 기존 주도주와 낙폭과대 대형주의 접근이 필요하고 강세 마인드는 유지하고 있다. 저도 이제 자동차 부분은 좀 엔화 약세를 점검이 필요하지만 IT와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주도주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어 있는 지금 업종들이 있어요. 화학 섹터, 조선, 기계 등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찾아서 반등에 나설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나만은 지금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 업종이 좀 같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2013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좀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태블릿 PC 관련이 좀 더 많이 주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애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100를 좀 위협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태블릿 PC 점유율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느 정도 점유를 잠식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호재가 좀 많이 묻혔죠. 네. 그 재정 절벽 때문에 분명히 이제 중국도 이제 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확대는 선별적으로 반등이 나서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태블릿 PC 관련주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외국인 유동성 랠리 이어질지와 더불어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